감히 국민 대표한테 이렇게 나와요? 며느리가 내 뺨을 후려쳤습니다. 아파트 거실 바닥에 주저앉은 내 귀에서 삐 하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입안에선 비릿한 피 맛이 돌았고요. 사돈 장말수는 소파에 기대 앉아 손톱을 다듬고 있었습니다. 아들 도윤이는 고개를 돌린 채 창밖만 바라봤지요. 이 집 드나들지 마세요. 얼굴 보기도 싫으니까. 저는 그 자리에서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은 흘리지 않았어요. 그럴 자격도 없다는 듯 눈물조차 말라붙었으니까요. 그때 시선이 거실 천장 구석에 멈췄습니다. 조그만 검은색 홈 CCTV. 빨간 불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새벽 3시 온 집안이 잠들었을 때였습니다. 저는 의자를 조용히 끌어다 놓고 떨리는 손으로 메모리 카드를 빼냈지요. 그리고 제가 미리 준비한 카드로 바꿔치기 했습니다. 딸깍. 아주 작은 소리였지만 제 심장은 터질 듯 뛰었습니다. 이 조그만 카드 하나가 며느리의 목줄이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새벽 저는 조용히 그 집을 나섰습니다. 며느리는 몰랐을 겁니다. 그 순간 이미 자기 인생이 끝나기 시작했다는 걸요. 여러분 어디에 사시나요? 무료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저는 그냥 평범한 시골 여자였습니다. 1960년대 경상도 어느 산골 마을에서 태어나 논두렁에서 뛰어놀고 소먹이 베러 다니던 그런 아이였지요. 여름이면 아카시아 꽃 냄새가 흙먼지와 뒤섞여 코끝을 간지렸습니다. 마을 스피커에서 오늘 장날입니다. 방송이 흘러나오면 어머니는 장독대 앞에서 된장독을 열었고요. 가난했지만 그땐 다들 그랬습니다. 새벽 닭 우는 소리에 눈을 뜨고 품앗이로 농사를 짓고 마을 공동 우물에서 물을 길어 날랐습니다. 발에는 집신, 손에는 호미. 그게 제 어린 시절 전부였어요. 그러다 20에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1980년대 초였습니다. 서울 어느 달동네 언덕길, 비새는 단칸방이 제 첫 보금자리였지요. 남편을 만나 결혼을 했고 둘이 손잡고 버텼습니다. 연탄가스 냄새가 방 안가득했고 겨울밤엔 연탄불 꺼질까 조마조마했습니다. 삐걱이는 나무문 너머로 이웃집 브라운관 TV 지지직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남편은 공단에서 일했습니다. 저는 시장통 끝자락 튀김집에서 일했고요. 돼지 비계 냄새, 튀김기에서 기름 튀는 소리, 따끈한 순대요. 외치는 상인들 목소리, 양은 냄비에 끓는 국수 냄새. 그게 제 20대였습니다. 손님들이 던진 동전을 세며 이번 달엔 연탄값이라도 보태야지. 속으로 중얼거렸지요. 그렇게 아들 하나를 낳았습니다. 도윤이 제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갑작스레 공장 사고로 떠났습니다. 도윤이가 5살 때였어요. 그날 밤 병원 복도 차가운 바닥에 주저앉았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소독약 냄새와 형광등 불빛, 간호사가 건넨 종이컵 물이 손에서 쏟아졌지요. 이제 어떡하지? 하지만 무너질 시간은 없었습니다. 아들이 있었으니까요. 저는 다시 일어났습니다. 시장통 포장마차에서 분식집에서 반찬 가게를 전전하며 일했습니다. 아들 교복 사주고 학원비 내주고 대학까지 보내는 게 제 유일한 목표였어요. 밤늦게 돌아오면
도윤이가 국민학교 책상 앞에서 조는 모습을 보며 조금만 더, 조금만 더라고 되뇌었습니다. 구멍가게 별사탕 하나 사주는 게 전부였지만 행복했습니다. 그 시절 제 손은 늘 튀김 기름 냄새가 배어 있었습니다. 겨울이면 튼 손에 하얀 연고를 바르고 여름이면 시장 천막 아래서 땀을 닦았지요. 그렇게 버텼습니다. 도윤이는 잘 자랐습니다. 법대에 들어가고 사법시험에 붙고 대형 로펌 변호사가 됐습니다. 제가 꿈도 못 꿨던 길이었어요. 아들이 처음 양복 입고 나타났을 때 저는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지요. 엄마, 고생 끝났어. 이제 내가 다 책임질게. 그 말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 장인아를 만났습니다. 처음엔 좋았습니다. 예쁘고 똑똑하고 TV에도 나오는 사람이었으니까요. 아나운서로 활동하다가 정치에 뛰어든 그런 화려한 사람. 저는 그저 우리 도윤이가 좋은 사람 만났구나 생각했어요. 하지만 결혼 후 조금씩 이상했습니다. 명절에 음식 차려도 젓가락만 까딱하고 일어났습니다. 제가 준비한 나물 반찬을 보며 며느리는 코웃음을 쳤지요. 요즘 누가 이런 거 먹어요? 그 말투가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았습니다. 예전 공장 선배가 저를 무시하던 그 눈빛, 시장통 손님이 거슬러준 잔돈을 던지듯 내밀던 그 태도, 달동네 이웃이 시골 사람은 역시 하며 비웃던 그 표정, 모두 겹쳐 보였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며느리니까, 가족이니까 참아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아들이 행복하면 되는 거라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국회의원 선거에 나온다고 했을 때 저는 기뻤습니다. 우리 집안에서 국회의원이라니. 아들도 자랑스러워했고요. 엄마, 선거 자금 좀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나중에 꼭 갚을게요. 도윤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그 길로 고향에 내려가 남편이 남긴 땅을 팔았습니다. 사망보험금으로 사둔 작은 땅이었어요. 노후 대비용이었지만 아들이 부탁하는데 어떻게 거절하겠습니까? 5천만 원. 저에겐 전 재산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머니. 꼭 성공해서 보답할게요. 며느리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국회의원에 당선이 됐습니다. TV에서 이나의 얼굴을 봤을 때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뿌듯함이었어요. 우리 가족이 이뤄낸 일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날 며느리가 무심코 내뱉었던 그 한마디가 우리 가족을 흔들 첫 균열이 될 줄은요. 당선 축하 파티는 강남 아파트에서 열렸습니다. 이나와 도윤이가 이사한 지 석 달쯤 됐을 때였지요. 50평짜리 아파트, 천장이 높고 거실이 넓었습니다. 샹들리에 불빛이 대리석 바닥에 반짝였어요. 저는 그날 완전히 투명 인간이었습니다. 출장 뷔페 업체가 음식을 날랐지만 저는 주방 구석에서 접시를 닦았습니다. 손님들은 정재계 인사, 언론인, 방송국 PD들이었어요. 양복과 드레스, 향수 냄새가 뒤섞인 공기. 저는 그 사이로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이나 의원님 축하합니다. 청년 정치의 희망이십니다. 칭찬이 쏟아졌습니다. 이나는 환하게 웃으며 악수를 나눴지요. 사돈 장말수는 금박 브로치를 단 정장 차림으로 손님들에게 명함을 돌렸습니다. 저희 딸 잘 부탁드립니다.
호호. 저는 주방에서 잡채 그릇을 나르다가 사돈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장말순이 손가락으로 저를 불렀습니다. 여기, 이거 좀 치워요. 반말이었습니다. 저는 묵묵히 접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돈이 일부러인지 그릇을 기울여 잡채, 양념이 제 옷에 튀었습니다. 참기름과 간장 냄새가 확 퍼졌어요. 아이고, 조심하시지. 사돈은 휴지 한 장 건네지 않고 돌아섰습니다. 주변 손님 몇몇이 힐끔 쳐다봤습니다. 저는 화장실로 가서 젖은 휴지로 옷을 닦았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이 초라했어요. 머리는 파마도 안 한 단발, 옷은 시장에서 산 평범한 블라우스. 참자. 한영자. 오늘은 은우리의 축하 날이니까. 스스로를 달래며 다시 거실로 나왔습니다. 파티가 끝나고 손님들이 하나둘 떠났습니다. 도윤이는 현관에서 배웅하느라 바빴고 이나는 소파에 앉아 스마트폰을 보고 있었어요. 사돈은 주방에서 냉장고를 뒤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며느리에게 다가갔습니다. 며느라, 수고했어. 오늘 정말 멋있었어? 이나는 고개도 들지 않았습니다. 선거 때 도와줬던 돈 말인데 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약속한 대로 조금이라도 돌려받을 수 있을까 해서. 나도 이제 나이가 있잖니. 노후 준비를. 그때 며느리가 스마트폰에서 눈을 떼며 저를 쳐다봤습니다. 차갑게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라고 하며 며느리가 저를 쏘아봤습니다. 국회의원한테 돈 얘기하는 게 어떤 건지 아세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그거 협박이에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신고당할 수도 있다고요.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무슨 소리야? 이나야, 나는 그냥. 어머니가 선거 때 도와주신 건 감사하죠. 근데 그걸 이제 와서 돌려달라고 하는 건 증여가 아니라 대가성 금품이 되는 거예요. 법 모르세요? 아들이 현관에서 돌아왔습니다. 분위기를 눈치챘는지 얼굴이 굳었어요. 아무것도 아니야, 여보. 며느리는 다시 스마트폰을 들여다봤습니다. 어머니가 그냥 조금 피곤하신가 봐요. 제가 입을 열려는 순간 사돈 장말순이 주방에서 나왔습니다. 아니, 뭔 소리가 들리길래. 혹시 돈 얘기하신 거예요? 사돈이 비웃듯 웃었습니다. 아이고, 정말. 며느리 국회의원 됐다고 이제 뜯어먹으려고 그러시나? 그게 무슨. 시골에서 오래 사셔서 그런가.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가족끼리 돈 거래를 그렇게 해요. 나중에 탈세로 걸리면 어떡하려고. 그 말을 듣자 손이 떨렸습니다. 저는 그냥 내가 빌려준 돈을 돌려받고 싶다는. 돈? 그게 어머니 돈이에요? 증여하신 거 아니에요? 사돈이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혹시 치매 오신 거 아니에요? 요즘 나이 드신 분들 그런 경우 많다던데. 도윤이가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그만해요. 어머니, 오늘 피곤하시니까? 그만하긴 뭘 그만해. 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나는 지금 내가 평생 모은 돈을 돌려달라는 말 하나 못하냐? 이게 말이 됐냐? 이나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제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감히 국민 대표한테 이렇게 나와요? 짝, 뺨을 맞았습니다. 귀에서 삐소리가 울렸습니다. 입안에 비릿한 피 맛이 돌았어요. 저는 비틀거리다 거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도윤이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사돈은 소파에 앉아 손톱을 다듬기 시작했습니다. 이 집 드나들지 마세요. 얼굴 보기도 싫으니까. 이나는 복도로 사라졌습니다. 저는 바닥에 앉은 채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제 시선이 거실 천장 구석에 멈췄습니다. 조그만 검은색 홈 CCTV. 빨간 불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조그만 빨간 불빛이 제 인생의 마지막 희망이 될 줄은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도윤이가 조심스럽게 제 방문을 두드렸지만 대답하지 않았어요. 결국 그는 죄송해요. 엄마 한마디 남기고 돌아갔습니다. 저는 이불을 뒤집어 쓴 채 어둠 속에서 생각했습니다. 이게 맞나? 내가 뭘 잘못한 걸까?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제 잘못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새벽 2시 50분. 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이나와 도윤이 방에서 불빛이 새어나오지 않았어요. 사돈은 게스트룸에서 자고 있었고요. 저는 맨발로 거실로 나갔습니다. 차가운 대리석 바닥이 발바닥에 닿았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었어요. 주방에서 의자를 조용히 끌어왔습니다. 비걱. 작은 소리에도 온몸이 굳었습니다. 숨을 참고 귀를 기울였어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의자에 올라갔습니다. CCTV 카메라에 손이 닿았습니다. 옆면에 작은 슬롯이 있었어요. 떨리는 손가락으로 메모리 카드를 빼냈습니다. 딸깍. 그 소리가 천둥처럼 크게 들렸습니다. 저는 핸드백에서 미리 준비한 새 카드를 꺼냈습니다. 편의점에서 산 거였어요. 같은 용량, 같은 색깔. 카드를 끼워 넣었습니다. 딸깍. 빨간 불이 다시 깜빡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의자에서 내려왔습니다. 손에 쥔 메모리 카드가 축축했습니다. 땀인지 떨림인지 모를 촉감이었어요. 이게 내 마지막 카드야.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방으로 돌아와 카드를 손수건에 싸서 속옷 서랍 깊숙이 숨겼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불 속으로 들어갔어요.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새벽 5시 저는 일어나 부엌으로 갔습니다. 마지막 아침 식사를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된장찌개를 끓였습니다. 시래기를 넣고 두부를 썰어 넣었어요. 보글보글 끓는 소리, 구수한 냄새가 주방에 퍼졌습니다. 김치를 꺼내고 계란 후라이를 부쳤지요. 밥을 푸고 반찬을 정갈하게 담았습니다. 평소처럼,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아침 7시 이나와 도윤이가 나왔습니다. 밥 먹어라. 제 목소리는 평온했습니다. 이나는 눈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도윤이는 어색하게 숟가락을 들었어요. 엄마, 어제 일은 됐어. 밥이나 먹어.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나가 출근하고 도윤이가 로펌으로 떠났습니다. 사돈은 늦잠을 자고 있었어요. 그때였습니다. 저는 방으로 들어가 작은 가방을 꺼냈습니다. 옷 몇 벌, 속옷, 세면도구, 그리고 서랍 깊숙이 숨겨둔 메모리 카드, 남편 사진 한 장, 도윤이 어릴 적 사진 한 장, 그게 전부였습니다. 통장과 도장, 신분증을 챙겼습니다. 손목에 차고 있던 금반지 하나, 목에 걸었던 가는 목걸이 하나도 뺐어요. 거울을 봤습니다. 60대 초반의 평범한 여자,
주름진 얼굴, 파마하지 않은 단발머리. 한영자, 이제 시작이야.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갔습니다. 1층 로비를 지나 아파트 정문을 나섰어요. 11월의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저는 걸었습니다. 강남역까지 걸어갔습니다. 금매입 간판이 보였어요. 작은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반지하고 목걸이 좀 팔려고요. 직원이 저울에 올려 무게를 쟀습니다. 80만 원 드릴게요. 적은 돈이었지만 받았습니다. 고속버스 터미널로 갔습니다. 고향 근처 도시행표를 끊었어요. 출발까지 2시간. 저는 터미널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스마트폰에서 유심을 빼냈습니다. 휴지통에 버렸어요. 그리고 편의점에서 선불폰을 하나 샀습니다. 2만 원짜리 구형폰. 이제 아무도 저를 찾을 수 없을 겁니다. 버스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이 멀어졌습니다. 고속도로, 휴게소, 농박. 익숙한 풍경이었어요. 제가 20대에 올라왔던 그 길을 이제 거꾸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3시간 후 고향 근처 도시에 도착했습니다. 공업 도시였습니다. 공장 굴뚝에서 하얀 연기가 피어올랐어요. 매연 냄새, 기계 돌아가는 소리가 멀리서 들렸습니다. 부동산 중개소를 찾았습니다. 단칸방 있어요? 공장 쪽이면 싸요. 한 달 25만 원. 거기로 할게요. 짐도 없이 방을 얻었습니다. 누런 벽지, 작은 창문 하나, 공용 화장실. 연탄 냄새 대신 공장 매연 냄새가 났지요. 저는 가방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멀리 공장 불빛이 깜빡였습니다. 이제부터야. 메모리 카드를 꺼내 손바닥에 올려놓았습니다. 조그만 카드 하나. 하지만 이 안에 며느리의 진짜 얼굴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방바닥 장판을 살짝 뜯어 현금을 숨겼습니다. 그리고 그 돈이 언젠가 며느리의 발등을 찍게 될 거라 믿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공장 앞 식당에서 설거지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하루 4시간 5만 원. 싱크대 앞에 서서 기름때 묻은 접시를 닦았어요. 뜨거운 물에 손이 붉게 익었지만 괜찮았습니다. 일을 하면 생각이 멈췄으니까요. 점심시간이면 공장 노동자들이 몰려왔습니다. 작업복 차림의 땀 냄새, 기계유 냄새를 풍기며 국밥을 먹었어요. 그 모습이 예전 남편 같았습니다. 아줌마, 물 좀요. 네네. 저는 묵묵히 일했습니다. 퇴근 후엔 PC방에 들렀습니다. 시간당 1,000원짜리 구석 자리. 모니터 불빛만이 어둠 속에서 반짝였어요. 저는 포털 사이트에서 뉴스를 검색했습니다. 장이나 의원. 기사가 쏟아졌습니다. 장이나 청년 일자리 법안 발의. 효부 이미지 장이나 어버이날 봉사활동. 차세대 정치 리더 장이나를 주목하라. 사진 속 며느리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제 속이 뒤틀렸습니다. 그날도 그랬습니다. PC방에서 뉴스를 보다가 어떤 기사 사진을 클릭했습니다. 이규민 신임 국민권익위원장 취임식. 사진 속 남자. 단정한 양복, 검은 뿔테 안경, 짧은 머리. 40대 후반쯤 돼 보이는 얼굴이었어요. 그런데 낯익었습니다. 어디서 봤지? 얼굴을 확대했습니다. 눈매가 어딘가 익숙했어요. 기사를 읽었습니다.
고시촌 출신 빈민 인권 변호사로 20년 드디어 권익위원장에 중학생 때 부모 잃고 혼자 동생 키워 감동의 스토리. 그 순간 기억이 번쩍 떠올랐습니다. 20년 전 서울 신림동 고시촌 뒷골목. 제가 작은 분식집에서 일하던 시절이었습니다. 어느 겨울 저녁 골목에서 한 소년이 쓰러져 있었어요. 중학생쯤 돼 보이는 아이. 교복은 너덜너덜하고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야, 괜찮니? 아이를 일으켜 분식집으로 데려왔습니다. 라면을 끓여줬어요. 아이는 눈물을 흘리며 허겁지겁 먹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머니. 이름이 뭐니? 이규민이요. 규민아, 밥 먹고 싶으면 언제든 와. 알았지? 그 후로 규민이는 일주일에 2~3번씩 가게에 왔습니다. 저는 몰래 라면에 계란을 하나 더 넣어줬어요. 가끔 떡볶이도 싸줬고요. 그렇게 1년쯤 지났을까? 규민이가 어느 날 편지 한 장을 두고 갔습니다. 어머니, 저 고향 가요. 동생이랑 친척 집에서 살기로 했어요. 언젠가 꼭 성공해서 은혜 갚을게요. 절대 잊지 않을게요.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저는 그 편지를 오랫동안 지갑 속에 넣고 다녔어요. 남편이 떠나고 가게가 망하고 이것저것 옮기면서도 버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소년이 국민권익위원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규민이. 저는 떨리는 손으로 프린트 버튼을 눌렀습니다. 기사 사진과 취임식 일정을 출력했어요. 취임식은 내일 오후 2시 서울 정부청사. 저는 그 자리에서 결심했습니다. 가야 해. 다음 날 새벽 저는 고속버스에 몸을 실었습니다. 가방 안에는 20년 전 편지, 메모리 카드, 그리고 며느리에게 맞은 뒤 찍은 제 뺨 사진. 서울이 가까워질수록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정부청사 앞에 도착했을 땐 이미 취임식이 끝나갈 무렵이었습니다. 경호원들이 입구를 지키고 있었어요. 언론사 카메라, 축하 화환, 정장 입은 사람들. 저는 그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려 했습니다. 어르신, 여기 관계자 외 출입 금지예요. 저 이규민 위원장님 아는 사람인데요. 그래도 안 됩니다. 경호원이 팔을 벌려 막았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편지를 꺼냈습니다. 20년 묵은 누렇게 바랜 편지. 이거 좀 전해주세요. 제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어요. 경호원이 난처한 얼굴로 무전기를 꺼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청사 입구에서 한 남자가 걸어 나왔습니다. 검은 양복, 뿔테 안경. 이규민이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규민이 경호원에게 물었습니다. 저는 편지를 높이 들었습니다. 규민아, 나야, 신림동 분식집 아줌마. 규민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안경 너머 눈이 커졌어요. 어머니? 그래, 나야. 한영자. 규민이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편지를 받아들더니 펼쳤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정말 어머니시네요. 규민아, 나 도움이 필요해. 규민은 경호원들을 물렸습니다. 이분은 제 은인이십니다. 안으로 모셔드리세요. 청사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복도는 조용했고 형광등 불빛이 환했어요. 규민은 작은 응접실로 저를 안내했습니다. 둘이 마주 앉았습니다. 20년 만이네요, 어머니. 그래.
많이 컸구나. 규민은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어머니 덕분에 살았어요. 그때 밥 안 주셨으면 전 아마 됐어. 그런 얘기는. 나 지금 급해. 저는 가방에서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메모리 카드를 어댑터에 끼워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짝! 뺨 맞는 장면이 화면에 나왔습니다. 규민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게 내 며느리야. 국회의원장이나. 영상이 끝났습니다. 규민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주먹을 불끈 쥐었다 폈다를 반복했어요. 어머니, 이걸 왜 경찰에 신고 안 하셨어요? 신고해봤자 소용없어. 저쪽엔 변호사도 많고 돈도 많아. 나 같은 사람 말은 아무도 안 믿어. 하지만 규민아, 저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 복수하고 싶어. 제대로. 저 여자가 다시는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규민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고마워. 하지만 공식 수사는 위험해요. 국회의원이라 정치적으로 엮일 수 있고 오히려 어머니가 공격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규민은 잠시 생각하더니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전화를 걸었어요. 동석 씨, 지금 어디세요? 네, 안가로 좀 와주시겠어요? 통화를 끊고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제가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전직 형사 출신인데 이런 일엔 최고예요. 믿어도 돼? 제 목숨을 구해준 분이니까요. 30분 후 응접실 문이 열렸습니다.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투박한 얼굴, 작업복 같은 점퍼, 손에 든 담배 케이스. 규민이 무슨 일인데 이렇게 급하게 부르고 그래. 동석 형 소개할게요. 이분이 제가 말씀드렸던 은인이세요. 남자가 저를 보더니 고개를 숙였습니다. 최동석입니다. 규민이한테 은혜 입었다는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한영자예요. 규민이 태블릿을 동석에게 건넸습니다. 형, 영상 좀 보세요. 동석은 영상을 보더니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이건 폭행이잖아. 신고하면 타깃이 국회의원 장인아입니다. 동석의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장인아? 그 MC 출신? 네. 동석은 휘파람을 불었습니다. 이거 큰 건데? 규민아, 너 괜찮아? 형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동석은 한참을 고민하더니 담배를 입에 물었습니다. 좋아. 하긴 나도 그 여자 맘에 안 들긴 했어. 너무 깨끗한 척하거든. 그는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각오하셔야 합니다. 이거 쉬운 일 아니에요. 각오는 됐어요. 좋아요. 그럼 시작하죠. 그날 밤 셋이 작은 식당에서 만났습니다. 동석이 노트북을 펼쳐놓고 말했습니다. 일단 장인아의 돈 흐름부터 파야 합니다. 정치인은 항상 돈 문제가 있거든요. 규민이 끄덕였습니다. 제가 비공식 라인으로 의심 계좌 리스트 하나 구해볼게요. 그리고 어머니. 동석이 저를 봤습니다. 어머니는 절대 서울에 올라오시면 안 됩니다. 들키면 끝이에요. 알았어요. 그렇게 복수가 시작됐습니다. 그날 밤 숙소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고속도로 가로등 불빛이 스쳐 지나갔어요. 그 빛들이 희망처럼 보였습니다. 최동석은 일을 빨리 진행했습니다. 일주일 후 제 선불폰으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뭔가 잡았어요. 뭘? 장이나 명의 계좌 중에 수상한 입출금 내역이 있습니다. 건설사 대표들 이름이 보여요.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증거가 있어? 지금 미행 중입니다. 오늘 저녁 강남에서 만난대요. 그날 밤 동석은 장이나를 따라갔습니다. 청담동 고급 일식집, 예약제로만 운영하는 곳이었대요. 동석은 웨이터를 돈으로 매수했고 그 웨이터가 루만대화를 몰래 녹음했습니다. 이틀 후 동석이 다시 전화했습니다. 어머니, 녹취록 들어보셨어요? 응. 문제는 돈이 장인아한테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무슨 소리야? 더 위로 올라가요. 유력한 대권주자 캠프 쪽으로. 제 등에서 식은땀이 났습니다. 그럼 장인아는? 얼굴마담이에요. 돈 전달책. 진짜 큰 손은 따로 있습니다. 며칠 후 동석은 또 다른 정보를 가져왔습니다. 장인아의 친정어머니 장말순이 강남역 근처 대여 금고를 이용한다는 것이었어요. 어떻게 알았어? 차량에 도청기 붙였습니다. 동석은 웃었습니다. 사돈 어르신이 통화하면서 금고 번호까지 다 얘기하시더라고요. 일주일 후 동석이 저를 서울의 한 모텔로 불렀습니다. 허름한 곳이었어요. 복도엔 곰팡이 냄새가 났고 형광등이 깜빡였습니다. 방 안에는 규민과 동석이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 서류 뭉치와 USB가 놓여 있었어요. 이게 뭐야? 금고에서 가져온 겁니다. 동석이 장갑을 끼고 서류를 넘겼습니다. 이중장부였습니다. 건설사 이름, 금액, 날짜, 그리고 최종 수령인 이름까지. 이걸로 끝낼 수 있어? 규민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문제는 이 돈이 결국 여당 핵심으로 흘러간다는 겁니다. 그게 무슨... 어머니, 우리가 건드린 게 생각보다 큽니다. 장인아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그럼 어떻게? 동석이 담배를 입에 물었습니다. 일단 증거는 확보했으니 타이밍을 봐야죠. 타이밍? 너무 급하게 터뜨리면 우리가 먼저 당합니다. 그날 밤 저는 모텔방에 혼자 남았습니다. 서류를 들여다봤어요. 복잡한 숫자들, 계좌번호들. 이게 다 뭐야? 머리가 아팠습니다. 그런데 새벽 3시쯤이었습니다.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여러 명. 제 방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쿵. 문이 열렸습니다. 검은 옷을 입은 남자 셋이 들어왔어요. 얼굴엔 마스크. 어머니, 가만히 계세요. 남자들은 방 안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가방, 서류, 노트북. 너희가 누구야? 대답은 없었습니다. 5분 만에 모든 걸 가져갔어요. 그리고 테이블 위에 쪽지 하나를 남기고 사라졌습니다. 밤길 조심하세요. 제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다음 날 아침 동석의 사무실로 갔습니다. 문이 열려 있었어요. 안은 난장판이었습니다. 서랍은 다 뒤집어졌고 컴퓨터는 박살 나 있었습니다. 서류들은 바닥에 흩어져 있었어요. 동석이 구석에 쪼그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담배를 피우고 있었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동석 씨, 어머니. 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충혈되어 있었어요. 저 이 일 못할 것 같아요. 뭐? 제가 건드릴 수 있는 급이 아니에요. 어젯밤에 집에도 다녀갔어요.
제 딸 사진을 현관문에 붙여놨더라고요. 동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전 여기까지예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규민에게 전화했습니다. 규민아, 큰일 났어. 알고 있어요. 제 사무실도 털렸어요. 그럼 이제 어떡해? 어머니, 일단 다시 내려가 계세요. 제가 방법을 찾아볼게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버스 터미널로 걸어가면서 제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습니다. 11월의 햇살은 차가웠어요. 이렇게 끝나는 건가? 버스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이 멀어졌습니다. 그날 밤 공장 도시 단칸방에서 이불을 뒤집어 썼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처음으로 진짜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그날 밤 동석의 떨리는 손을 보며 알았습니다. 우리가 건드린 게 단지 며느리 하나가 아니라는 걸요. 2주가 지났습니다. 저는 공장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며 하루하루를 견뎠습니다. 규민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어머니, 방법을 찾았어요. 뭔데? 여론입니다. 증거를 대중에게 직접 공개하는 거예요. 그게 가능해? 출판 기념회를 이용할 겁니다. 제가 아는 인권 변호사가 자서전을 내는데 거기서 어머니 이야기를 폭로하는 거예요. 일주일 후 서울 광화문 대형 서점 행사장 인권 그 끝없는 싸움 출판 기념회. 저는 무대 뒤에서 떨고 있었습니다. 검은색 블라우스에 단정한 바지. 규민이 사준 옷이었어요. 어머니, 준비되셨어요? 떨려. 괜찮아요. 진실만 말씀하시면 됩니다. 무대 위로 올라갔습니다. 객석엔 200명쯤 되는 사람들이 앉아 있었어요. 기자들, 시민들, 대학생들. 대형 스크린이 무대 뒤에 걸려 있었습니다. 사회자가 저를 소개했습니다. 오늘 특별한 증언을 해주실 분을 모셨습니다. 조명이 켜졌습니다. 저는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영자입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국회의원 장인아의 시어머니입니다. 객석이 술렁였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진실을 말씀드리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스크린에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짝, 뺨 맞는 장면. 객석에서 탄성이 터졌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평생 모은 돈을 며느리 선거자금으로 썼습니다. 5천만 원. 제 전 재산이었어요. 하지만 당선 후 돌려달라고 했더니 이렇게 맞았습니다. 그것뿐이 아닙니다. 사돈과 함께 저를 치매 환자 취급하고 집에서 쫓아냈습니다. 객석 여기저기서 분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페륜이야. 저런 사람이 국회의원이라니. 그때 동석이 단상 옆으로 올라왔습니다. 노트북을 들고 있었어요. 여러분,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스크린에 문서가 떴습니다. 돈봉투 리스트, 건설사 이름, 금액, 날짜. 장이나 의원은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고 이를 은닉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어머니에게 한 욕설 녹취도 있습니다. 스피커에서 이나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시골 할망구 주제에 감히 나한테 대들어? 당신 아들이 누구 덕분에 잘 사는지 알아? 객석이 폭발했습니다. 기자들이 사진을 찍어댔어요. 그날 저녁 포털 사이트 메인 화면은 온통 장이나 기사였습니다. 장이나 시어머니 폭행 영상 충격.
효부 이미지 장이나 실체는 폭력 며느리. 비자금 의혹까지 장이나 의원직 상실 위기. 댓글이 폭발했습니다. 토 나온다. 국회의원 자격 없다. 당장 사퇴하라. 저는 모텔 방에서 그 기사들을 보며 울었습니다. 드디어. 하지만 3일 후 상황이 뒤집혔습니다. 장인아가 대형 로펌 변호인단을 대동하고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영상은 AI 딥페이크 조작입니다. IT 전문가가 나와서 설명했어요. 영상의 프레임 분석 결과 인위적인 편집 흔적이 발견됐습니다. 한영자 씨는 연기 배우를 고용해 조작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포털 메인이 바뀌었습니다. 장인아 폭행 영상, 딥페이크 조작 의혹, 시어머니 AI 기술 악용해 며느리 모함, 효부장이나 억울한 누명, 댓글도 바뀌었습니다. 아, 진짜 시어머니가 미쳤네. 요즘 늙은이들 너무 악랄함. 장이나 불쌍하다.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이게 무슨... 규민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지금 당장 움직이지 마세요. 왜? 저게 다 거짓말인데. 경찰이 어머니를 명예훼손 혐의로 조사하겠대요. 이틀 후 경찰서 조사실. 차가운 형광등 불빛 아래 저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형사 2명이 앞에 앉았어요. 한영자 씨, 영상 조작 사실 인정하십니까? 조작 아니에요. 제가 직접 당한 거라고요. 그럼 왜 원본 파일의 메타데이터가 이상하죠? 그게 무슨... 혹시 치매 진단 받으신 적 있으세요? 제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제가 미친 사람으로 보여요? 진정하세요. 그냥 절차상 묻는 겁니다. 조사는 5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같은 질문을 반복했어요. 저를 몰아붙였습니다. 조사실을 나왔을 땐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복도에서 규민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머니, 규민이 부축했습니다. 괜찮아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규민아, 이제 끝인 것 같아. 아니에요. 아직 방법이 있어요. 무슨? 유모요. 유모. 장이나 집에서 아이들 돌봤던 유모가 있대요. 그 사람이 모든 걸 봤을 겁니다. 어떻게 찾아? 동석 형이 찾고 있어요. 일주일 후 동석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박말자 씨 찾았습니다. 정말? 근데 겁이 많으세요. 증언하기 무서워하고 있어요. 내가 만나볼게. 다음 날 경기도 어느 작은 마을. 박말자는 단층 주택에 살고 있었습니다. 문을 두드렸어요. 누구세요? 조심스러운 목소리. 박말자 씨, 저 한영자예요. 장이나 시어머니.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60대 초반의 여자가 나왔어요. 수수한 차림, 주름진 얼굴. 들어오세요. 좁은 거실에 마주 앉았습니다. 말자 씨, 도와주세요. 죄송해요, 어머니. 저도 무서워요. 말자의 손이 떨렸습니다. 장 의원 쪽에서 협박 전화가 왔어요. 증언하면 명예훼손으로 고소한대요. 하지만 진실이잖아요. 저도 알아요. 제가 다 봤어요. 장 의원이 어머니한테 한 짓들. 말자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이들 앞에서도 욕을 하고 물건을 집어던지고 제가 말리면 저한테도 소리를 질렀어요. 그럼 도와주세요. 제발. 말자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증언할게요. 그날 밤 숙소로 돌아오는 길, 차창 밖으로 별이 보였습니다. 희미하지만 반짝이고 있었어요. 아직 끝난 거 아니야.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니, 아직 끝난 거 아닙니다. 그 집에서 다 본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3개월 후 서울중앙지방법원 명예훼손 및 폭행 사건 1차 공판이 열렸습니다. 법원 앞은 아수라장이었습니다. 한쪽엔 장이나 지지자들이 피켓을 들고 있었어요. 한영자 구속하라. 거짓말쟁이 시어머니. 반대편엔 시민단체 사람들이 서 있었습니다. 장이나 사퇴하라. 진실을 밝혀라. 경찰이 그 사이를 막고 있었어요. 저는 규민과 함께 법정으로 들어갔습니다. 복도엔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이댔습니다. 플래시가 터졌어요. 한영자 씨, 한 말씀. 영상 조작 맞습니까? 저는 고개를 숙이고 걸었습니다. 대법정. 천장이 높고 목재벽이 엄숙했습니다. 재판장이 들어왔고 방청객들이 일어났어요. 장인아가 피고인석에 앉았습니다. 흰색 블라우스에 검은 재킷, 머리는 단정하게 묶었어요. 표정은 담담했습니다. 옆엔 대형 로펌 변호인단 5명이 앉았습니다. 사돈 장말순도 방청석 앞줄에 앉아 있었어요. 금박 브로치를 달고 선글라스를 낀 채 제 옆엔 규민이 앉았습니다. 어머니, 긴장 푸세요.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검사가 일어섰습니다. 피고인 장인아는 시어머니 한영자 씨를 폭행하고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장인아 측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재판장님, 영상은 AI 딥페이크 조작입니다. 이미 전문가 감정 결과가 나왔습니다. 원본 파일에 메타데이터가 변조되어 있고 프레임 분석 결과 편집 흔적이 명확합니다. 서류가 제출됐어요. 재판장이 서류를 넘겼습니다. 원고 측 반론 있습니까? 규민이 일어났습니다. 재판장님, 저희는 증인을 신청합니다. 누구입니까? 박말자 씨. 피고인 집에서 6개월간 유모로 일했던 분입니다.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장인아의 얼굴이 굳었어요. 재판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증인 출석 허가합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박말자가 들어왔습니다. 수수한 옷차림에 떨리는 걸음걸이. 증인석에 앉았어요. 성함과 직업을 말씀해 주세요. 박말자입니다. 유모 일을 하고 있습니다. 피고인과의 관계는 2년 전부터 6개월간 장인아 의원 댁에서 아이들을 돌봤습니다. 그 기간 동안 무엇을 목격했습니까? 말자가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장 의원이 시어머니를 짐짝 취급했습니다. 방청석이 술렁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명절에 오시면 주방 구석에 세워두고 설거지만 시켰어요. 밥도 같이 안 드시고 따로 먹게 했고요. 또 있습니까? 시어머니가 손주들 안으려고 하면 더러우니까 손대지 마세요라고 소리쳤어요. 제 눈에서 눈물이 났습니다. 말자가 계속 증언했습니다. 한 번은 시어머니가 준비한 나물 반찬을 쓰레기통에 버리는 걸 봤어요. 그러면서 시골 냄새 난다고 했습니다. 객관적 증거가 있습니까? 말자가 가방에서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몰래 녹음한 파일이 있습니다. 스피커에서 이나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말자 씨, 저 할망구 방 청소 좀 해요. 냄새나서 못 살겠어.
아이들한테 절대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해요. 지저분한 게 병 옮을까봐. 방청석에서 분노의 목소리가 터졌습니다. 재판장이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정숙. 장인아 측 변호사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재판장님, 저 녹음은 불법 녹음입니다. 증거 능력이 없습니다. 규민이 반박했습니다. 가정 내 폭력을 증명하기 위한 녹음은 법적으로 허용됩니다. 재판장이 잠시 고민하더니 말했습니다. 증거로 인정하겠습니다. 장인아 측 변호사들이 웅성거렸어요. 그때 장인아 측에서 증인을 신청했습니다. 장말순 씨를 증인으로 신청합니다. 사돈이 증인석에 올라갔습니다. 선글라스를 벗었어요. 화장이 진했습니다. 성함과 피고인과의 관계를 말씀해 주세요. 장말순이고요. 장인아 의원의 친정어머니입니다. 한영자 씨에 대해 아는 바를 말씀해 주세요. 사돈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원래 피해망상이 심한 분이에요. 자꾸 돈 달라고 조르고 며느리 괴롭히고 거짓말. 제가 소리쳤습니다. 재판장이 망치를 두드렸어요. 원고 정숙하십시오. 규민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참으세요. 규민이 일어나 반대 신문을 시작했습니다. 장말순 씨 선거자금 출처를 아십니까? 당연히 제 딸이 모은 거죠. 한영자 씨가 5천만 원을 준 사실은 그건 증여받은 거예요. 증거가 있습니까? 사돈이 말끝을 흐렸습니다. 그건 규민이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건 한영자 씨의 토지 매매 계약서입니다. 5천만 원의 땅을 팔고 그 돈이 장인아 의원 계좌로 입금됐습니다. 그건 또 하나 묻겠습니다. 강남역 근처 대여 금고 귀하명이죠? 사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건 어떻게? 그 금고에서 발견된 이중장부. 이게 뭡니까? 서류가 스크린에 떴습니다. 건설사 이름, 금액, 날짜. 이건 제가 관리한 게 아니라. 사돈이 당황했습니다. 그럼 누가 관리했습니까? 그건 사위가. 순간 사돈이 입을 막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방청석이 폭발했습니다. 사위, 강도윤 변호사, 재판장이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강도윤 씨를 증인으로 소환하겠습니다. 30분 후 법정 문이 열렸습니다. 도윤이가 들어왔습니다. 수척한 얼굴, 구겨진 양복. 증인석에 앉았어요. 강도윤 씨 선서하십시오. 도윤이가 선서문을 읽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영상이 조작입니까? 진짜입니까? 도윤이는 한참 동안 침묵했습니다. 장인아가 그를 노려봤어요. 강도윤, 이나가 소리쳤습니다. 재판장이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피고인 정숙. 도윤이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진짜입니다.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제가 직접 봤습니다. 아내가 어머니를 때리는 걸. 또 뭐가 있습니까? 비자금도 사실입니다. 제가 중간에서 전달 역할을 했습니다. 도윤이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게 진짜 이중장부입니다. 제가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장인아가 벌떡 일어나 도윤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이 개새끼야. 법정 경위들이 그녀를 제압했어요. 변호인단이 집단으로 일어나 뒤로 물러섰습니다. 저희는 변론을 철회하겠습니다. 재판장이 선언했습니다. 피고인 장인아 구속 결정합니다. 법정이 박수로 터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규민이 부축했어요. 어머니, 이겼어요. 도윤이가 증인석에서 내려와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저는 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밥이나 먹어라. 많이 힘들었지. 복도로 나왔을 때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한영자 씨, 소감 한 말씀. 저는 카메라를 보며 말했습니다. 저는 복수가 아니라 존중을 바랐습니다. 돈이 아니라 사람 대접을 받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시청자들을 향해 물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런 며느리를 용서하실 수 있겠습니까? 1년 후, 경상도 작은 시골 마을, 영잔의 밥집이라는 간판이 달린 작은 식당이 문을 열었습니다. 저는 앞치마를 두르고 아궁이에 불을 지폈어요. 보리밥이 뜸들기 시작했습니다. 구수한 냄새가 주방에 퍼졌어요. 된장찌개를 끓였습니다. 시래기를 넣고 두부를 넣고 애호박을 썰어 넣었습니다. 보글보글 끓는 소리, 나물 반찬을 꺼냈습니다. 고사리, 도라지, 시금치, 김치는 직접 담근 것이었어요. 오전 11시, 첫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마을 어르신 두 분이었습니다. 영자 씨, 오늘도 보리밥 줘요. 네, 곧 나갑니다. 밥상을 차렸습니다. 보리밥 한 그릇, 된장찌개, 나물 반찬 5가지, 김치. 잘 먹겠습니다. 어르신들이 숟가락을 들었어요. 역시 영자 씨 손맛이 최고야. 고맙습니다. 점심시간엔 손님이 몰렸습니다. 동네 주민들, 지나가는 여행객들, 공사장 인부들. 작은 식당이 사람들로 가득 찼어요. 이모, 된장찌개 하나요? 네, 잠깐만요. 저는 부지런히 움직였습니다. 밥을 푸고 국을 끓이고 반찬을 담았어요. 오후 2시쯤 손님이 줄어들었습니다.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문이 열렸습니다. 규민이었습니다. 어머니, 아이고, 규민아, 어서 와. 규민은 작년에 장관직을 내려놓고 다시 인권 변호사로 돌아갔습니다. 한 달에 한두 번씩 식당을 찾아왔어요. 배고프지? 밥 먹어. 아니요, 어머니. 제가 설거지 도와드릴게요. 아니야. 손님은 손님이지. 어머니한테 전 손님 아니에요. 규민이 앞치마를 두르고 싱크대로 갔습니다. 둘이 나란히 설거지를 했어요. 따뜻한 물소리, 그릇 부딪히는 소리. 요즘 어때요, 어머니? 좋아. 편해. 손님 많이 오네요. 응. 다들 잘 먹어줘서 고마워. 해가 지고 저녁 장사를 마쳤습니다. 문을 닫고 주방을 정리했어요. 밤 9시, 차 한 대가 식당 앞에 멈췄습니다. 도윤이가 내렸습니다. 그리고 뒷좌석에서 두 아이가 뛰어내렸어요. 할머니, 어머. 우리 강민이, 서연이. 손주들이었습니다. 도윤이는 작년에 이나와 이혼했습니다. 아이들 양육권을 받았고요. 로펌도 그만뒀습니다. 지금은 작은 법률사무소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엄마, 왔어요. 어서 와. 배고프지? 밥 차려줄. 괜찮아요. 저희 먹고 왔어요. 그래도 국이라도 먹어라. 주방으로 들어가 된장찌개를 데웠습니다. 밥을 푸고 반찬을 담았어요.
자, 먹어라. 도윤이가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엄마 밥은 정말 밥 식는다. 어서 먹어. 아이들도 같이 밥을 먹었어요. 할머니 맛있어요. 그래. 많이 먹어. 밥상을 치우고 거실에 앉았습니다. 아이들은 TV를 보고 있었어요. 도윤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그때 일 정말 미안해요. 됐어. 아니에요. 제가 너무 비겁했어요. 진작 엄마 편을 들었어야 했는데. 도윤아, 저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너도 힘들었잖아. 엄마가 다 알아. 고맙습니다. 가족이잖아. 밥이나 같이 먹으면 되는 거야. 도윤이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손주들을 안았어요. 따뜻했습니다. 밤 11시 도윤이 가족이 떠나고 저는 혼자 방에 앉았습니다. 서랍을 열었어요. 메모리 카드가 손수건에 쌓여 있었습니다. 그날 새벽에 바꿔치기 했던 그 카드. 저는 카드를 손에 올려놓고 한참 바라봤습니다. 이제 됐어. 카드를 다시 서랍 깊숙이 넣었습니다. 책상 위엔 일기장이 놓여 있었어요. 펼쳐서 오늘 날짜에 적었습니다. 오늘도 손님들이 맛있게 먹어줬다. 규민이가 와서 설거지를 도와줬다. 도윤이와 손주들도 왔다. 행복한 하루였다. 감사하다. 일기장을 덮었습니다. 창문을 열었어요. 밤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풀벌레 소리가 들렸어요. 하늘엔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별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복수는 상대를 파멸시키는 게 아니었습니다. 내가 더 평화롭게, 더 당당하게 사는 것이었어요. 권력도 명예도 아니었습니다. 소박한 밥상, 가족, 이웃과의 일상. 그게 진짜 가치였습니다. 창문을 닫고 이불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잘 자라, 한영자.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내일 아침에도 밥을 짓고 국을 끓이고 손님을 맞이할 것입니다. 그게 제 복수이고 제 승리였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저처럼 끝까지 싸우셨을까요? 아니면 애초에 참았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어디까지 버티고 어디서부터 끊어야 할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무료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